안녕하세요, 롤테스입니다. 오늘의 영상 컨셉 연비 실험입니다. 저희가 오늘 가져온 시승차는 아우디 A7 55 TFSI E 쿼트로입니다. 4기통 가솔린 기반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복합 연비가 리터당 15.7, 그리고 전기 주행거리가 최대 47km인 아주 매력적인 차입니다. 오늘 이 차를 가지고 두 가지 상황에서 주행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전기 모드만으로 서울 안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계기판상 남은 주행거리와 실제 주행거리가 얼마나 일치할지 확인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모두 소진된 상태에서 서울에서 양양까지 왕복했을 때 하이브리드 모드 연비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약 30분 전에 신논현역 근처에 있는 사무실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막 양양으로 가는 길입니다. 첫 번째 항목인 출퇴근 테스트는 사실 조금 전에 끝냈습니다. 어제 저녁 퇴근길 그리고 오늘 아침 출근길에 완전 전기 모드만으로 주행을 해봤습니다. 제가 어제 사무실에서 시승차를 받았을 때 배터리는 가득 차 있었고요. 전기만으로 갈 수 있는 주행거리는 48km를 뛰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저희 집까지 거리가 대략 40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내일 아침까지 가뿐하게 출근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순수 전기 모드로 시내에서 운전해 본 소감을 살짝 말씀드리자면, 일단 정말 조용하고 정말 편합니다. 방음 성능이 괜찮습니다. A7은 숫자가 7이나 되는 만큼 기본적으로 방음을 정말 많이 신경 쓴 차 같더라고요. 1열 창문에도 이중접합 유리가 적용이 돼 있고 하부 방음도 너무 좋아서 시내에서는 평균 속도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주변에서 들어오는 소리를 정말 억제를 잘 해줬습니다. 그리고 전기 모터가 워낙 힘이 좋다 보니까 시내에서 답답함을 느끼기도 힘들어요. 모터 최고 출력이 194마력이고 최대 토크가 35.7kgm입니다. 중형 세단 정도는 가뿐하게 이끌 수 있는 스펙이고요. 이 전기 모터에서 나온 힘이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거쳐서 4바퀴로 각각 뿌려지게 됩니다. 가속 페달을 너무 깊게 또 급하게 밟지 않는 이상 엔진은 깨어나지 않고요. 시내에서 필요한 가속은 충분히 전기 모터만으로 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출력이 넉넉하다 보니까 전기 모터만으로 낼 수 있는 최고 속도도 시속 135km예요. 배터리 용량만 충분하다면 고속도로에서도 7단계에 걸고 아주 여유롭게 크루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A7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전기 모터는 무조건적으로 변속기를 거친 다음에 동력을 바퀴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기어 단수에 영향을 받고, 그래서 도심 전비보다 고속도로 전비가 더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도심 주행을 해본 결과를 말씀드리면 48km를 달릴 수 있다고 띄워놨지만 실제로 주행 가는 거리가 바닥날 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39km였습니다. 20km를 1시간 10분, 1시간 20분에 걸쳐서 이동할 만큼 정체가 심하기도 했고요. 또 사무실에서 은평구에 있는 저희 집까지 갈 때 언덕도 은근히 많습니다. 그런 곳에서 가속할 때 배터리가 쭉쭉 소진되는 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거기에 아쉬웠던 점을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브레이크 페달이 이질감이 좀 있는 편입니다. 페달을 힘있게 밟을 때는 꽤 자연스럽게 설 수가 있는데, 엉금엉금 움직이는 상황에서 또는 주차장에서 앞뒤로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브레이크 디스크를 정말 미세하게 물었을 때 느껴지는 약간의 진동? 불규칙하게 캘리퍼를 잡는다는 느낌이 있고요. 앞차와 가까워지게 되면 회생제동 강도를 살짝 올리는 그런 시스템이 들어간 것 같은데, 요즘 나오는 BMW나 토요타에 들어가는 어댑티브 회생제동보다는 자연스러운 느낌이 조금은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 직경이 좀 커요. 12.4m라서 왕복 3차선 도로에서의 유턴은 딱히 문제 없지만 역시 주차할 때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점은 언제나 매끈하고 언제나 조용하다는 거죠. 특히 전기 모드를 활성화 해놓고 아주 고요하고 정박한 상태에서 이 좋은 스피커로 음악을 틀고 천천히 퇴근할 때의 느낌은 참 괜찮습니다. 승차감은 말할 것도 없죠. 이 차는 에어 서스펜션 사양은 아니긴 합니다. 감쇄력을 조절할 수 있는 전자식 댐퍼가 들어갔는데, 시내에 있는 방지턱이나 도로 요철들, 예를 들어 아스팔트를 덧댄 부분, 이런 곳을 지나갈 때 느낌은 약간 단단한 에어 서스펜션이 주는 느낌과 비슷할 정도로 아주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내주고 있습니다. 또 의외였던 건 이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변속을 할 때 그 느낌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포르쉐 파나메라 하이브리드를 타고 저속에서 전기 모드로만 달려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1단에서 2단, 2단에서 3단으로 넘어가는 느낌이 명확하게 느껴졌거든요. 그 차도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들어가 있는데, 이 A7 하이브리드는 저속에서 시속 한 5, 60km까지 올라갈 때 정말 매끈하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부드럽게 변속을 합니다. 그래서 시내에서는 전기차처럼 운행할 수 있다는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강점이 더 도드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는 이 아우디 A7이라는 차를 처음 소개해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지금 보시는 이 실내 또는 외관, 디자인 전부 다 눈에 많이 익으셨을 겁니다. 2세대 A7이 나온 게 2017년입니다. 처음 출시 이후로 실내나 외관이나 거의 바뀐 부분이 없기 때문에 특히 눈에 익숙하실 거예요. A7의 크기는 길이 4975, 너비 1910, 높이 1425mm, 그리고 휠베이스가 2927mm입니다. 차체 크기, 덩치로 보자면 최근에 나온 신형 5 시리즈 그리고 신형 E클래스의 딱 사이에 위치하고요. 같은 쿠페형 세단인 벤츠 CLS 그리고 BMW 8 시리즈 그란 쿠페보다는 크기가 작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져온 시승차는 2023년식인데요. 얼마 전에 2024년식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아주 살짝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 라디에이터 그릴 디테일이 바뀌었는데,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사양은 가로선이 강조된 라디에이터 그릴 패턴을 갖고 있는 반면 24년식은 육각형의 벌집 패턴이 적용된 조금 더 스포티한 멋이 있는 그릴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안전장비와 편의 사양이 살짝 더 추가됐고요. 가격이 1억에서 살짝 안 됐는데 이제는 1억을 조금 넘습니다. 1억 280만 원이에요. 말씀드렸다 보니까 새삼이 2세대 A7이 나온 지 7년이 지났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A7이 유독 모델 주기가 긴 것 같습니다. 1세대도 2세대 못지않게 길었어요. A7이 2010년에 1세대가 처음 나왔는데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벤츠 CLS의 대응하기 위해서 나온 모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1세대 CLS는 당시에 팔고 있었던 E클래스의 플랫폼에다가 길이를 살짝 늘리고 루프라인을 완벽하게 깎아서 쿠페형 세단이라는 카테고리를 개척한 차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쿠페형 세단이라는 장르를 탄생시키고 인기를 너무 끌다 보니까 이제 라이벌 제조사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A7이 나왔고 6 시리즈 그랑 쿠페도 비슷한 스타일을 가졌고, 또 폭스바겐에서도 CC라는 모델이 나왔습니다. 이후에 CC는 아테온이 되고 6 시리즈 그랑 쿠페는 8 시리즈 그랑 쿠페가 됐죠. A7과 CLS만 이름을 그대로 지킨 채 아직까지 판매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CLS는 곧 단종될 예정이긴 하지만요. 대략 6년에서 7년 정도 텀이 있었던 만큼 이 A7이 CLS보다 후발주자긴 하지만 오히려 이 A7을 더 좋아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지붕에서 트렁크 끝까지 칼같이 떨어지는 라인, 저도 개인적으로 CLS보다는 A7을 더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CLS는 3세대까지 넘어오면서 뭔가 실루엣이 오묘하게 바뀌어가는 느낌이 있었는데 A7은 아직 2세대긴 하지만 처음에 선보였던 그 완벽한 실루엣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오늘 가져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사양은 2019년에 처음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작년에 나왔죠. 약 4년이라는 텀이 있었는데, 요즘 벤츠나 BMW가 국내 신차 출시하는 타이밍을 생각해보면 많이 늦습니다. 폭스바겐과 아우디가 디젤 게이트 이후로 확실히 신차를 국내에 들여오는 속도가 많이 느려진 것 같긴 해요. 그럼에도 A7 플러그 하이브리드의 국내 출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빈틈을 완벽히 노렸어요. CLS나 8 시리즈 그랑 쿠페가 아직 국내에 판매를 하듯이 쿠페형 세단이라는 선택지는 아직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는 파워트레인을 가진 차는 이 A7이 유일합니다. 나머지 두 독일 브랜드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사려면 일반적인 3박스 형태의 세단 또는 SUV밖에 없습니다. 전통적인 형태를 갖고 있는 이 세그먼트 세단보다는 나는 좀 더 멋을 부리고 싶고 자꾸만 눈길이 가는 차를 소유하고 싶고 거기에 연비까지 좋은 차를 원하신다면 현재로서의 답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밖에 없는 겁니다.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이 차의 구동 방식은 약간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엔진이 있고 전기 모터가 있고 그 뒤에 변속기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속기와 뒤 차축에 달린 디퍼렌셜 기어 사이를 프로펠러 샤프트로 연결을 해놨습니다. 앞바퀴를 굴리는 부분은 변속기의 앞쪽에 따로 빠져 있고요. 그래서 평소에는 엔진과 전기 모터의 힘을 네 바퀴로 전부 전달하다가 고속 항속 주행을 할 때 추가적인 출력이 필요로 하지 않을 때는 이 변속기와 프로펠러 샤프트의 연결을 끊어버립니다. 물리적으로 연결을 해제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앞바퀴에만 힘을 전달하고 중간에 있는 프로펠러 샤프트는 회전을 멈춥니다. 프로펠러 샤프트의 회전이 멈추고 뒤쪽 디퍼렌셜 기어 그리고 양쪽 뒷바퀴로 전달되는 힘이 사라집니다. 이 부분이 항상 연결되어 있으면 항속 주행을 할 때도 차축을 타고 또 디퍼렌셜을 타고 올라오는 기계적인 저항이 생기게 되는데, 그 부분을 없앰으로써 동력 손실을 최소화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아우디는 이 방식을 울트라 쿼트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대략 1시간을 달렸고 주행거리는 47km를 찍어가고 있는데, 지금 중간 연비가 일단 리터당 13.6km까지 올라왔습니다. 배터리가 없는 상태에서 도심에서 운행을 할 때는 엔진의 비중이 조금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리터당 10km 이하로 계속 머물러 있었는데, 길이 뚫리고 고속도로를 올라오니까 그래도 조금씩 회복되는 게 보이네요. 전기 모터도 중간중간에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연비보다 놀라운 게 지금 전비예요. 킬로와트시당 28km를
나타내고 있는데 배터리 잔량이 회복된 건 아니거든요. 지금 보면 네, 여전히 엔진 주행거리만 남아있고 전기모터 주행거리는 0km로 표시되고 있는데, 전기모터가 틈틈이 작동하면서 엔진을 도와줄 때, 또는 지금처럼 감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엔진이 꺼지게 될 때, 이럴 때는 전기모드로 주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순식간에 전비가 올라가죠. 이 틈에 회복되는 전비 수치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이제 최종 목적지까지 한 절반 조금 안 되게 주행을 했는데, 저희가 목적지로 설정한 양양 사이클 경기장에 도착해서 다시 한번 연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목적지인 양양 사이클 경기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는 서울에서 여기까지 2시간 37분 주행을 했고요. 주행거리는 176.1km를 기록했습니다. 연비는 엔진 연비가 리터당 15.2km, 그리고 전비가 kWh당 60.6km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전비는 이 아우디만의 측정 방식인 것 같아서 정말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진 연비가 리터당 15.2가 나온 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 차의 합산 복합 연비가 리터당 15.7, 그리고 합산 고속도로 연비가 17.2km/L인데, 저희는 말씀드렸다시피 배터리를 거의 소진한 상태에서 출발했습니다. 전기모터의 도움을 많이 받지 못한 상태로 리터당 15.2km의 트립 연비를 나타낸 걸 보면 그래도 생각보다 훨씬 괜찮은 연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이 차의 장단점 정리,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 느낌 등등 여러 가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양양에서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지금 막 홍천 휴게소를 지나쳤고요. 남은 주행거리는 97km라고 떠 있네요. 저희가 연비 리셋을 하지 않고 다시 그대로 출발을 했는데 살짝 낮아졌습니다. 강원도 산맥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르막을 많이 탔고, 앞으로는 아마 내리막이 쭉 이어지면서 연비가 쭉쭉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에어컨 온도는 21도, 바람 세기는 1단으로 해놓고 달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24년식 A7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출시 기사를 저희 포스트 채널에 올렸는데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작년부터 이 차를 관심있게 보고 계신 분인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1억이 넘는 차인데 4기통 2000cc가 괜찮을까? 두 번째로는 상위 트림은 55 TFSI랑 가죽 내장재가 다르다는데 이 차의 실내 소재도 괜찮을까? 이 두 가지 고민을 갖고 계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제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 1억이 넘는데 4기통 엔진도 괜찮을까? 네, 바로 윗급인 55 TSI 같은 경우에는 V6 3.0 가솔린 터보 엔진을 얹고 있습니다. 성능을 보면 그 엔진은 최고 출력이 340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51kgm입니다.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합산 최고 출력이 367마력이고요. 합산 최대 토크는 가솔린과 똑같습니다. 51kgm예요. 일단 합산 출력 면에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더 낫습니다. 대신에 제로백 수치는 좀 달라요.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5.8초, 그리고 V6가 5.3초입니다. 이렇게 출력과 가속 성능 차이가 뒤바뀌는 이유는 아마 몸무게 때문일 겁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 만큼 대용량 배터리를 트렁크 아래에 싣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공차 중량 차이가 200kg 넘게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정지 상태에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 느낌은 전기 모터 덕분에 아주 매끈하고 더 경쾌할 수는 있지만, 결국 종합적인 가속 성능은 V6 모델이 조금 더 앞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회전 질감의 차이도 절대 무시할 수 없겠죠. 지금 이 4기통 엔진도 진동이나 소음이 막 거슬리는 편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전기 모터로 움직이다가 엔진이 깨어나면서 힘을 보탤 때 그때 약간의 딜레이가 있는 편이지만 절대 거칠다라는 느낌까지는 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막상 6기통 모델을 타보면 또 생각이 달라지죠. V6 엔진의 그 부드러운 질감이나 풍성하게 힘이 쏟아져 나오는 느낌은 아무리 4기통을 잘 만들어도 절대 따라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교 사양, 이 실내 내장재를 말씀하셨는데 55 TFSI V6 모델 같은 경우는 나파 가죽 내장재가 들어가고요.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는 일반 가죽, 발코나 가죽이 들어갑니다. 물론 나파 가죽이 조금 더 부드럽고 촉촉한 느낌이 있겠죠. 가죽 표면에 보이는 자잘자잘한 주름도 조금 더 덜 보일 거고요. 그런데 막상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타셔도 가죽 질감에 대한 부족함, 좀 아쉬운 부분은 아마 거의 느끼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 시트나 이 암레스트 부분, 그리고 스티어링 휠을 감싼 가죽 같은 것들, 몸과 손이 가장 많이 닿는 이런 부분들의 가죽들은 퀄리티가 전혀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6기통 모델 대비 이 차가 부족한 점은 좀 따로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1열 시트에 마사지 기능이 없습니다. 그건 V6 전용 사양이고요. 가장 큰 차이는 아마 트렁크 용량일 것 같아요. 이 차의 트렁크 용량은 VDA 기준 380리터고 V6 모델은 트렁크가 525리터입니다.
트렁크 용량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말씀드렸다시피 배터리가 트렁크 바닥 아래에 들어가면서 공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뒤에 해치를 열어보면 트렁크 턱과 트렁크 바닥면이 완전히 일치합니다. 보통은 트렁크 안쪽 바닥이 더 깊고 또 그 커버를 들어 올리면 안쪽에 수납 공간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A7은 바닥 높이가 트렁크 입과 동일하고 그리고 바닥 커버를 열 수도 없습니다. 그 아래 바로 배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납 공간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배터리 크기가 생각보다 많이 큽니다. 배터리 모듈이 13개가 있고 그 안에 각각 8개의 셀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통 저희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를 시승하게 되면 트렁크에 휴대용 충전 케이블을 같이 주시거든요. 그 케이블이 보통 바닥 커버 안에 들어있는데, 이 차는 추가적인 수납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물로 이렇게 엮어서 고정을 해 두셨더라고요. V6보다 나은 점도 있습니다. 일단 자동차세가 조금 저렴하죠. 4기통 대 6기통 2000cc 대 3000cc다 보니까 그만큼 해당하는 자동차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비,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데 V6 모델 같은 경우는 복합 연비가 리터당 9.5km입니다. 반면 이 차는 리터당 합산 연비가 15.7km/L죠. 거기다가 저희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탈 때마다 말씀드리는, 가정에서 매일 충전을 할 수 있다면 짧은 출퇴근 거리는 전기 모터로만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유류비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V6 모델 대비해서가 아닌 이 A7 55TFSI e쿼트로만의 이름도 어렵네요. 네, 이 차만의 장단점을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제가 뽑은 첫 번째 장점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아름다운 실내외 디자인입니다. 우리가 이 디자인을 마주한 지도 벌써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차를 만나면 이쁘다, 역시 쿠페형 세단 디자인은 아우디가 정말 잘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아직도 마음이 뭔가 이 차를 마주했을 때 설레고 또 기분 좋은 느낌이 있습니다. 어두운 주차장에서 잠금 해제 버튼을 눌렀을 때 그 램프의 세레머니 과정도 아직까지 너무 멋있고, 아마 실내 디자인 면에서는 제 의견에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요즘 E클래스나 5 시리즈처럼 화면을 아주 크게 넓히고 또 앰비언트 라이트를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한 차들을 보다가 오랜만에 이 아우디의 실내에 앉으니까 뭔가 눈이 편안하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입니다. E클래스 같은 경우는 슈퍼스크린 주변으로 완전히 조명을 다 두르고, 5 시리즈는 인터랙션 바라는 이름까지 붙이면서 이 대시보드 가운데 그리고 도어 트림에 아주 굵직한 크리스탈 같은 디자인의 앰비언트 라이트를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 이 어두울 때 보시는 것처럼 아우디 앰비언트 라이트는 정말 간결하고 눈을 피곤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랜만에 이런 은은한 조명을 보니까 약간은 심심할 수 있는 조명이 오늘을 따라 괜히 반갑네요. 그리고 차의 실내 안에 모니터를 잔뜩 집어넣었던 건 사실 아우디가 제일 빨랐죠. 지금 보시는 12.3인치 계기판, 10.1인치 중앙 디스플레이, 그리고 8.6인치 공조장치 디스플레이까지 이 3개의 화면을 아우디에 숫자 6이 들어가는 라인 이상에 전부 적용을 했습니다. 일찍이부터 적용했죠. 처음에 이걸 마주했을 땐 화려해 보이긴 하는데 어딘가 원가 절감을 위해서 선택한 방향 같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차들, E클래스, 5 시리즈, 또 그보다도 더 넓은 모니터를 활용하는 차들이 많아졌죠. EQS 같은 경우는 대시보드 전체를 스크린으로 덮어버리기도 했으니까요. 그렇게 다른 브랜드들의 디자인이 급진적으로 변하는 걸 보다가 수년째 이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아우디의 스크린을 보면 딱 필요한 것만 적당한 크기로 보여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래쪽 공조장치 버튼은 처음엔 좀 호불호가 있었어요. 굳이 이런 것까지 버튼이 아닌 터치 타입으로 했어야 됐냐 했지만, 요즘 차들 보면 이 공조장치 버튼을 아예 숨겨버리잖아요. 특정 버튼을 눌러야만 온도 조절을 하거나 또 바람 세기,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메뉴를 만들어 오는 차들이 꽤 많아졌는데, 이 아래에 있는 디스플레이는 항상 이 화면을 띄워놓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안하게 조정할 수 있어서 오히려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침 딱 기어 레버가 있네요. 벤츠야 원래 칼럼식 기어 레버를 썼고, BMW가 이렇게 제대로 튀어나와 있는 전자식 레버를 썼는데 요즘 크기가 정말 작아졌죠. 크리스탈로 깎아서 예쁘긴 하지만 이렇게 당겼을 때 덜컥하고 들어가는 그 손맛이 조금 없어졌는데, A7의 레버, 제가 이 디자인 되게 좋아하거든요. 손을 얹었을 때 착 감기고 또 체결할 때 느낌도 괜찮고, 변속기만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싶을 땐 아래로 한 번만 더 당기면 됩니다. 수동 모드는 오른쪽으로 살짝 밀기만 하면 되고요. 이어서 제가 고른 두 번째 장점은 실내 공간과 편의성입니다. 기본형 A7 중에선 하위 트림이긴 하지만 그래도 1억이 넘는 고급 세단입니다. 실제 운전자나 같이 타는 탑승객들에게 필요한 옵션들이 거의 빠질 게 없어요. 특히 2열에서 놀란 부분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B필러의 송풍구가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패널이 아주 큽니다. 아주 크고 조절할 수 있는 범위가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 왼쪽과 오른쪽 공간 온도 조절과 풍량 조절은 기본으로 할 수 있고, 지금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1열 좌석에는
머리 쪽과 가운데 그리고 발밑 공간에서 나오는 바람의 방향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그대로 뒷자리에서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열선 기능도 당연히 기본으로 들어있고요. 제가 몇 달 전에 5 시리즈의 뒷좌석에 앉았을 때보다 확연하게 무릎 공간이 넓었습니다. 등받이 각도는 5 시리즈랑 비슷하고요. 머리 공간은 은근히 지붕을 많이 파놔서 딱히 불편하거나 답답하진 않았습니다. 키가 180 이상 거의 190 가까이 되시는 분들은 머리카락이 좀 스치시긴 할 거예요. 대신 모자란 점이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엉덩이와 맞닿는 쿠션이 두께가 얇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1열 시트만큼 바닥에 푹신하진 않습니다. 두 번째는 창문인데 창문을 닫고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이 창문을 열어보면 딱 그 창문 공간의 절반까지만 열립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가끔 선택하는 방식이 창문의 뒷부분은 아예 열리지 않게 고정으로 막아놓고 그 앞부분만, 창문이 완전히 내려갈 수 있는 구간만 열리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유리창 위에 하나의 플라스틱 패널이 더 생기기 때문에 아마 A7을 디자인한 디자이너들은 그 부분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일부러요. 측면에서의 모습은 A7의 생명과도 같은 부분이고, 또 프레임리스 도어까지 적용을 해서 더 매끈하게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추가적인 부품을 덧대기는 싫었을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점은 가격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차가 처음 출시됐을 땐 9천만 원대 그 후반이었고 이제 1억하고 280만 원이 됐는데, CLS나 8 시리즈 그랑 쿠페와 비교를 하면 이제 그 두 차종은 파워트레인 선택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단종을 앞두고 있고 또 하나는 8기통 모델만 국내에 남았기 때문에 선택의 자유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A7이 연식은 조금 되긴 했지만 1억대 초반이면 가격 경쟁력은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단점도 세 가지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비교적 짧은 주행거리입니다. 요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들 보면 배터리 용량도 거의 20kWh는 기본이고 차가 커질수록 배터리 용량도 점점 더 커졌어요. 예전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이렇게 넉넉하진 않았는데 정말 1년이 지날 때마다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이 차는 5년 전에 나온 차인 만큼 배터리 기술이나 또 패키징 능력이나 아직은 예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독일이나 일본 브랜드나 1회 충전 전기 주행 거리가 70km는 그냥 우습게 넘어가니까요. 40km대인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속에서의 방음 성능인데요. 제가 출퇴근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부분인데, 앞유리나 1열 창문에서 들리는 소음은 괜찮습니다. 풍절음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는데, 달릴수록 저 뒤에 저 너머에서 바람이 휘몰아치는 소리가 들어오더라고요. 뒷자리에 앉은 후배 기자가 얘기하기를 트렁크 쪽에서 바람 소리가 특히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건 뒷부분에 방음 처리가 상대적으로 잘 안 된 걸 수도 있고, 또 이 차는 트렁크가 열리는 면적이 정말 넓잖아요. 그 면적이 큰 만큼 풍절음에 조금 더 취약하지 않나,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거기다가 노면 소음도 지금 윈터 타이어를 껴놓은 걸 감안을 해야겠지만 막 숨 막힐 듯이 조용한 환경까지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세 번째는 브레이크 페달의 이질감입니다. 이 부분도 요즘 나오는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보다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특히 완전 전기 모드로 움직일 때 어제 오늘 출퇴근할 때 조금 애를 먹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차들은 초반 제동할 때는 회생 제동의 힘을 키우고 그 뒤에 캘리퍼를 작동시켜서 디스크를 물죠. 그렇게 차를 멈추게 되는데 그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계속 느껴집니다. 그리고 고속으로 달리다가 브레이크 페달을 쭉 밟았을 때도 초반 부분 그리고 중반 부분의 느낌이 약간은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을 적응하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지금 앞차랑 거리가 가까워지면 이 차가 스스로 제동력을 끌어올리는데 그때 브레이크 페달이 갑자기 저 앞으로 쭉 갑니다. 벤츠의 전기차만큼 그렇게 확 앞으로 밀려나진 않는데, 차 스스로 제동력을 만들 때 이 브레이크 페달도 실제로 움직이기 때문에 발을 가만히 얹고 계시면 페달이 지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 파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 중에 가장 멋진 형태라는 건 부정하지 않지만, 이 시스템 자체의 완성도나 또 이런 디테일들, 운전자가 느낄 수 있는 정말 사소한 부분들의 차이는 확실히 최근 1, 2년 새에 나온 신차들과는 차이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차를 추천드릴 수 있는 분은 메인카와 세컨카를 나누지 않고 패밀리카와 출퇴근용 차를 한 대로 써야 하면서 연비가 좋은 차를 찾는 분들, 그리고 도로 위에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통적인 형태의 세단이 아니라 더 스포티하고 눈이 즐거운 그런 차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BMW와 벤츠의 가운데 성향을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이 차를 아주 만족스럽게 이용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는 사무실까지 13km가 남았고요. 도착을 한 뒤에 최종 연비를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드디어 저희 사무실 앞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옆에 저희 건물이 있는데 여기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오늘 총 367.2km를 달렸고요. 엔진 연비는 최종적으로 리터당 15.1km가 나왔습니다.
저희 출발할 때는 리터당 14km대였는데 다시 서울까지 오는 동안 15km대로 회복이 됐네요. 그래서 저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배터리를 전부 소진한 상태에서도 리터당 15km 이상의 트립 기준 연비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의 오늘 실험이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면서 저희는 또 다른 차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